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어쩌다 비행기 탈 때마다 같은 기종이라도 우리나라 대한항공만큼 편한 데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 대한항공을 키워낸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 향년 70살 아까운 나이입니다. 시장은 포스트 조양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거액의 상속세와 경영권 승계, 그리고 지배구조 변화, 갑질 논란의 장본인 유족에 대한 재판과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영욕의 삶을 살다 간 조양호 회장과 바람직한 대한항공의 미래. 오늘 직설은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유료 100원 문자 샵 3698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가톨릭대학교의 차재원 교수님,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장남 조원태 사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물려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그런데 2천억 원에 달할 상속세 낼 일과 준비 안 된 경영 지분 확보가 문제라는데 순탄치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패널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사장은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재계 안팎에선 조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승계 작업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과 대한항공, 한진 등 한진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 가치는 대략 3,500억 원이 넘습니다.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1,800억 원 가까이 되고 더구나 경영권을 이어받는 경우엔 주가에 20% 프리미엄을 붙인 뒤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금액이 더 커집니다. 조 사장 등 3남매의 상속 비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망 시점 이후 6개월째인 오는 10월까지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이 많으니까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죠. 그 세금을 다른 사람이 내줄 수도 있는데 그 상속인 중에 어쨌든 그분들끼리 그 자기 지분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칼의 대주주로 17%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 남매의 지분은 각각 3% 미만입니다. 주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내면 5 지분을 합쳐도 2대 주주 KCGI와 국민연금이 보유한 20% 지분의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이나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상속세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의 일생부터 대한항공의 미래 승계 과정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재판은 어떻게 되고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해야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먼저 어찌됐든 돌아가신 분의 얘기부터 좀 가보도록 하죠. 정철진 평론가님, 네. 미국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은 있었는데 편찮으시다는 얘기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숙환으로 돌아가셨는지는 좀 알려졌나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평소에도 폐가 좀 안 좋은 이제 그런 증세는 있었다라는 것은 담배 안 패시거든요. 예, 그럼에도 담배 안 불구하고 피셨어요? 예, 어쨌든 많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폐질환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제 사망 소식에 재계도 굉장히 놀랐던 것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병세가 나쁜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현재 횡령 및 배임으로 검찰 기소 뭐 조사까지도 받고 있는데 작년 11월 말 뭐 일부 보도는 12월 초로도 나와 있는데 그 로스앤젤레스 뉴포트에 어쨌든 병원 치료차 해외 출국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검찰이 출국 금지를 풀어줬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아마 굉장히 여론이 비난이 거셌는데도 전격적으로 검찰이 그런 출국 금지를 풀어줬다는 것 자체는 아마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도 병세는 상당히 안 좋았을 것이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일단 법원에다 중증 질환 진단서를 제출을 했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죠. 특히 상황도 그렇고. 근데 어제 일부 보도에서 뭐 폐암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현재 대한항공, 뭐 한진그룹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하지 않고요. 폐 섬유화 중이다 이렇게 이제
폐섬유화증이라 그러면 예. 의학적으로는 이제 폐가 굳어가는 질환이라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암은 딱딱하게 아닌데 걷게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별세하신 그 미국의 그 병원이 USC 그 대학병원의 그 이름 자체가 캔서라는 말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암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고는 그런 하는데. 추정이 아닌가 보이고 또 아마 이 조양호 회장이 그 USC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뉴포트에 또 별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LA를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 뉴포트 비치, 그 조양호 회장의 미국 자택에 있는 뉴포트 비치라는 데가 샌디에고 위니까 미국의 대부호들이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노후에 어디 가서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미국 내에서 기후가 제일 좋고 부호들이 제일 많이 몰린다라고 하는 제가 하나가 그 뉴포트 비치인데 거기서 LA까지 가셨으니까 병원도 꽤 멀기는 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어찌됐든 저 돌아가셨는데 그 차재원 교수님 네. 어찌됐든 조양호 회장님 그러면 뭐 대한민국의 항공업계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양호 회장의 공을 빼고는 얘기하기 힘들죠. 그렇죠. 뭐 본인의 그 선친이었던 조중훈 회장이 대한항공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예. 사실 대한항공의 일종의 뭐 도약을 길을 아마 책임진 뭐 이세 경영으로서는 탁월한 실적을 그렇죠. 남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양호 회장하고 비행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했냐면 그러니까 같이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예 같은 비행기를 다니시는군요. 타고 예.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 번 대화도 하고 했죠. 왜냐하면 예. 혹시 저 대통령 예, 그렇죠. 전용기? 대통령 전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 출입 기자 할 때 맞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그 비행기를 그 순차적으로 연이어서 빌려서 맞아요. 예, 순방을 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항공사의 오너들이 예. 뭐 갈래적으로 그 비행기를 같이 탔거든요. 타고 네. 나면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 그 오너들이 이 기내를 한 바퀴 돕니다. 돌아요. 돌면서 기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예.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뭐 그 접해봤는데 상당히 소탈하고 네. 뭐 나름대로 또 뭐 기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뭐 막힘없이 예, 뭐 예. 이야기해 주시고 뭐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또 세심한 배려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상당히 기억에 남는 대목이고 한데 어쨌든 이렇게 뭐 타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저 그리고 또, 화면이에요. 예. 저 때만 해도 젊으셨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 참 대한항공 위기에 처했을 때도 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항공기를 그 긴급하게 팔고 다시 재임대하는 새로운 일종의 경영 방식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한다든지 또 위기 때마다 또 오히려 더 가감한 투자를 통해서 이 대한항공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러한 예,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그 지금 그 경제인들한테는 아마 두고두고 해자될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은 거 느꼈는데 대한항공에서요. 비행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조양호 회장이 가장 기술적으로 박학다식했다라고 그래요. 물론 회장님 앞에서 제가 더 많이 한다고 얘기하기는 그랬겠지만은 그 얘기했으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대한항공 오너인 조양호 회장이 비행기를 타서 그 비행기를 같이 한번 타보면요. 서비스가 뭐 어떤지 상상 가시죠. 이거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은 게 아니라 회장님이 타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대한항공 직원들이요 조양호 회장을 모시고 같이 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이 컸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평가하면요. 예. 아마 근데 우리 그 재벌 체제 있잖아요. 예.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재벌이라는 건 이게 번역어가 없어서 그냥 재벌. 맞아요. 우리 말들이 이게 번역하잖아요. 그대로 직역을 해서 재벌로 돼 있어요. 저는 근데 재벌 체제의 장점과 단점, 명과 암을 모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래 보는 게 우리 재벌의 근데 그 장점은 고속 성장, 네. 압축 성장. 이건 상당히 장점입니다. 이분이 이게 그 처음에 69년에 이제 그 국영기업 인수할 때 예. 그때 8대였죠. 지금 이게 비행기가 한 8대 였어요. 166대라고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이게 키운 이거는 절대적인 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벌 체제 과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편법 상속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횡령 배임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제 이거 물컵이나 폭언 갑질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이제 그 암도 있었고 그래서는 이게 그 결국 결론적으로 07, 과삼 정도 07, 과도에 43. 좀 있지만 예. 공덕이 상당히 크다. 서 변호사님 이렇게 굉장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후하게 좀 해주시네요. 07, 과사면 그래도 잘한 게 이렇게 키운 게 70%의 공이 있고 말년에 이게 안 좋은 일이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그 과가 한 30%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 역사를 되짚으면 정철진 평론가님 오늘날의 대한항공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는 민영 항공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영항공사가 비행기 꼴랑 8대 있었다는데 네. 반강제로 이거 좀 해보라고 떠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때 당시에는. 당시에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도 롯데를 찍어서 유통을 맡긴다든가 예, 백화점을 지어라는 식이었어요. 임자 이거 좀 잘해봐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그 조중훈 예. 회장과 함께 거의 부실하는 대한항공 수송공사라는 것을 이제 떠안았고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일단 조중훈 회장이 먼저 키웠는데 예. 조중훈 회장의 1차 승부는 역시 오일 쇼크였던 것 같아요. 오일 쇼크. 예, 70년대 그때 당시에 오히려 움츠리지 않고 더 큰 비행기를 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승객을 많이 태우는 뭐 박리담회라고 하는데 그리고 중동 노선을 취향하면서 승부를 한번 했었고 예. 아마 조양호 회장이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보고 보면서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저 78년에 있었던 저런 부분은 역시 아버지와 함께 좀 많이 기회를 IMF 같이 때 했던 빚을 거죠. 발했죠. 그 예, 경영 그건 뭐냐면 능력이. 이게 90년대 초반에 다 흥청망청 됐거든요. 경기가 좋아서.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항공산업도 다 리스로 가자. 예. 왜냐면 빠르게 수급을 맞춰야 예. 되는데. 달러 900원, 700원 할 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오히려 조양호 회장은 아니다. 저 비행기도 자산이다라고 해서 비행기를 다 사들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좀 93년, 94년 비난이 많았거든요. 그랬죠. 왜 그렇게 고정 자산을 늘리느냐. 예. 근데 97년 IMF가 뻥 터지고 나서 뭐 속속 다 뭐 이제 다 불제 무너질 그룹들 때, 부도날 예, 때 무너질 때. 한진이 버텼던 이유가 그 비행기를 바로 팝니다. 바로 팔았어요. 그 돈으로 부채 갚고 그러면 한국 운용은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재리스라고 해서 예. 다시 임차를 해서 버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사태가 또 좋아지니까 98년, 99년에는 어마어마하게 저기도 나오는데 27대를 바로 또 사들이는. 그러니까 예. 저런 자체가 아까 우리 서정옥 변호사께서도 재벌의 명암을 얘기했었는데 전문 경영인은 저런 결단을 실은 못 하거든요. 맞아요. 예, 예.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너만이 할 수 있었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차 교수님. 네. 2003년도, 4년도면은 전 세계가 이라크 전쟁 때문에 항공 수요가 꽉 떨어져서 침체기에 들어가는데 조양호 회장이 그때 대한항공이 A380이라고 왜 기억나시죠? 네. 2층으로 돼 있는 네, 그 비행기, 큰 비행기. 네. 그거를 대량으로 해서 투입을 하잖아요. 네. 야, 그때 저 결단은 괜찮을까 시장에서 의구심이 많았는데 성공했죠. 성공을 했죠.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발상의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는 어려울 때 예, 투자한다. 그렇죠. 뭐 그런 그 해서 모범 답안을 보여줬던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이라는 그러니까 지주회사 예. 격인 뭐 그런 항공사를 크게 키운 측면도 있지만 그게 만족하지 않고 또 이 세계 항공 수요 자체가 상당히 이 저가 항공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는 걸 알고 미리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앞서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진에어 설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진에어에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LCC라고 하죠. 예. 로코스트 캐리어라고 그러니까 저가 항공에 대한 그 뭡니까 수요가 있는 걸 알고 퍼스트 무브 제일 빨리 또 움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이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 지금 그러니까 이 원래 이 그 대한항공이라는 큰 이 지금 뭡니까 상당히 그 고급 항공 수요를 충족을 하면서도 또 저가 항공에 대해서도 또 다시 그 수요에 또 맞춰 나가는 예.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기민하게 네, 대처하는 그러한 또 경영 능력도 아마 업계에서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지난 45년 한진그룹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회장직을 하셨던 조양호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경영 능력만 놓고 보면 위기에서 빚을 발했다라는 데는 전문가들과 시장의 평가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아버지 선대인 조중훈 회장에서 아들 4명, 조양호 회장이 장남이셨습니다. 아들 4명의 왕자의 난을 겪었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 좀 잠깐 좀 하고 가죠. 그 내용 저 두 분 잘 아시죠? 네. 한진과 조중훈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남 조양호, 이남 조남호, 조수호, 조정호 이렇게 4분의 아들이 계셨네요. 네. 제가 이게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제가 그 조중훈 창업주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내가 걸어온 길이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맞아요. 책 썼어요. 자서전 게 제가 다 읽고 네. 그다음에 신문에 그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그 평생 좌우명이 있습니다. 좌우명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송 있잖아요. 수송보국. 예, 수송은 이제 그 인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공간의 이동은 삶의 필수 요소고 시간의 단축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다.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단축.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세요. 그게 수송보국인데 예, 예. 육해공 세 개를 다 했고요. 이분이 조중훈 이분이
미국에서 미군 있잖아요. 예. 미군이 버린 이제 이거 트럭 한 대. 트럭. 예. 트럭 한 대 가지고 이제 이거 한진 상사를 설립해 가지고요. 예. 2002년에 82세로 타계할 때까지 육해공 전북의 대표 기업들 한진 해운부터 대한항공, 여기 대단하네요. 한진 예. 이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이게 저는 상당히 그 창업적으로 위대한 분으로 그러게요. 높이게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돌아가시면서 자제가 4분 있는데 예. 하나씩의 경영이 다 분리됐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한진 해운은 이미 해체가 돼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거 한진중공업도 지금 상당히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천일 평론가님, 네. 재벌들이 원래 아들들한테 물려줄 때 저렇게 그룹을 쪼개가지고 하나씩 맡기는 독립채산제로 가는 방식이 있었고 네. LG나 다른 데처럼 두산처럼 이렇게 뭐 형제 경영을 사이좋게 좀 잘해봐라 이렇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한진의 경우에는 조중훈 회장은 아들 4명한테 완벽하게 다 쪼개서 나눠줘 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 이제 논란이 부친과 뜻과 좀 논란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세에서 2세, 2세에서 3세 넘어올 때 네. 2세에서 3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잘 돼 있고 네. 또 2세, 3세 단계에서는 지주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지분도 나누고 하는데 네. 조중훈 회장이 이제 2003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저런 식으로 이제 조양호, 조남호, 조수호, 조정호의 저 사남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돼 있다라고는 해도 치열한 왕자의 난이 있었었습니다. 저 때도. 예, 예. 네, 그랬기 때문에 벌써 네 분 정말 아들 중에 2분이 돌아가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뭐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지만은 예. 특히 고 조수호 회장 또 현재 금융을 책임졌던 조정호 회장 정도의 그 싸움이 실은 뭐 현대가 못지않게 뭐 우리 재벌들이 다 그랬었지만은 네. 굉장히 격렬했었고 예. 그 결과 한동안 뭐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다시피 했었던 그런 또 아픈 그런 또 과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네. 재벌가의 저런 식으로 저 지분 상속 싸움이 딱 벌어지면 남보다 더 하죠. 그렇죠. 뭐 사실 저때 왕자의 난 때 그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예. 1324란 말이 있거든요. 1324. 예, 그러니까 예. 일남과 삼남은 같은 편을 먹고 같이 또 먹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차남과 사남이 또 같은 편을 먹어서 그러니까 형제간의 대립이 아주 격화됐던 측면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것이거든요. 당구 칠 때 왜 편먹고 치는 그런 예, 게임처럼 뭐 그런처럼 1324 그러니까 룰이라는 게 그때 그런 나왔죠. 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삼남이 그러니까 인수했던 그러니까 받았던 한진의 운 자체가 이 조소 회장이 조금 이런 나이에 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인이 운영을 부인이, 하다가 예. 경영난에 부딪혔을 때 조양호 회장이 지금은 완전히 파산이라고 그러니까 봐야 되나요? 조양호 회장이 한진의 운을 사실상 그러니까 거둬들였죠. 거둬들인 거죠. 상당히 예, 예. 자신의 그 사재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1조 뭐 많게는 2조까지 그러니까 대한항공 계열에서 돈을 내긴 했습니다.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벌써 한 2, 3년 전 이야기는 합니다만 당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과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놓고 상당히 어느 기업을 살릴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많은 업계에서 봤을 때는 한진해운이 좀 더 건실하지 않느냐.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한진해운이 먼저 그러니까 파산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바로 정부 그때 때요. 이제 일종의 네. 밑보여서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조양호 회장이 뭐 항공업계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경영력을 보였지만 어쨌든 한진해운을 인수하고 난 뒤에는 결과적으로 파산이 됨으로써 네. 자신의 경영 실적에 상당히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것도 이것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경영 능력은 분명 인정을 받았는데 뭔가 하여튼 시작부터 끝까지 가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가족 문제만 나오면은 고개를 잘래 흔들으셨고 가족 때문에 검찰 수사를 몇 번을 받았고 가족 때문에 언론 포토라인에 쓴 게 몇 번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거 자체를 지금 뭐 다시 뭐 조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조양호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해서 한진그룹의 영욕의 역사를 우리가 국민적 입장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현실로 좀 돌아와 보죠.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시다 보니 상속 문제가 시장에서 큰 관심사인데 요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예. 주식 좀 잘 아세요? 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 좀 소송도 투자하고 많이 하고. 소송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샀다 팔고도 하시고 예. 부럽습니다. 예. 근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어제 오늘 한진그룹 주가 엄청 뛰었다는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마 이제 우선주는요 예. 이틀 연속 이제 상한가. 그러니까 30% 오르면 상한가거든요.
이틀 연속 상한가면은 60%. 60%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우선주는 이제 그 배당은 약간 더 받지만 1%.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의결권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우선주가 오르는 거는 좀 약간 특이하고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어제는 제가 한 20% 정도 오른 걸 봤는데 예. 오늘은 이게 조금 2~3% 지금 예, 올랐죠. 한진카릴도 조금 올랐고 대한항공은 여전히 많이 오르고 있고. 결국 이제 그 한진칼이 저는 오른 게 두 가지 이유로 보는 게요. 네. 상당히 그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건 맞아요. 실제 이 한진그룹이요. 전체적으로 이게 저평가돼 있습니다. 예. 옛날에 이게 그 IMF 때는요. 비행기 한 대 값이 지 한 마리 지 실험하는 바이오 기업 있잖아요. 네. 보다 이게 저평가될 정도로 저평가가 돼 있었고 예. 실제 그 주 한진이라든지 예. 상당히 알짜 부동산이 많아요. 대부분.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장부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한진칼이 9개 한진그룹의 지주사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게 자산이 좀 저평가된 게 첫째 이유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이번에 표대결에서 보듯이 경영권 분쟁이 있잖아요. 네. 행동주의 펀드 있잖아요. KCGI나 예. 이런 이제 그 펀드들 이분들에게 계속 주식을 이제 그 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경영권이 더 재점화되지 않겠나. 아하. 그래서 이게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주가는 이게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이게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대목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 뭐 주식을 잘 하시는 분한테는 상식처럼 돼 있겠지만 혹시 주식 잘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친절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이후의 그 지분 구조 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상식적인 질문이란 정청진 평론가님. 오너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남았는데 지분 싸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 뻔하면은 왜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그 공격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예. 그 공격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강성구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사를 처음에 진입시킨다고 하다가 아예 지분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이사회 이사까지 넣으면서 네. 실은 경영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하려 들 반면 테고. 오너 일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실은 경영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굉장히가 아니라 황제 거의 경영이죠. 대부분이 다 참여를 예. 하니까 경영권 방어의 이슈가 분명히 붙을 때고 예. 그럼 그 다음 모습은 뭐냐? 공격하려는 세력도 지분을 더 늘리려고 살 것이고, 살 것이고. 방어하려는 쪽도 더 살 것으로 네. 또 내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M&A 이슈가 붙었다라고 혹은 뭐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건데 매수가 격렬하게 붙게 되면 결국 주가는 오를 수밖에 올라가는데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뛰어드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향후 주식이라는 게 향후 미래 가치인데 미래 가치와 상관없이 싸움이 붙으면 무조건 단기적으로는 올라간다 해서 달려든다 그렇죠. 이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수급 이슈를 보고 바라보는데 특히 한진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한진칼이 이미 30%의 우호 지분이 있어서 예. 그 조양호 회장이 뭐 생존했다면 크게 뭐 감사도 늘까 말까 할 정도의 문제인데 맞아요. 지금 고 조양호 회장 지분이 약 17.8, 18%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할 것처럼 이제 상속세 부담에 따라서 아하. 저 지분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더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예. 만약에 저 17.8% 정도를 제대로 다 올 인수를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강성구 펀드에 예. 굉장히 힘이 실릴 수가 있다까지인데 예. 저는 솔직히 그냥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뭐 제 고객들에게는 그닥 권하고 싶지가 않은 게 네네. 저렇게 예. 수급과 M&A 이슈로 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간적으로 급등락이 심합니다. 네네. 한 이슈에도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 뭐 관심 저희가 있다면 뭐, 좀 유의를 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네.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를 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지금 그 지분 구조표를 다시 좀 보여드리면서 차 교수님하고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죠. 2대 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이른바 강성부 펀드라는 게 화면의 왼쪽 두 번째 줄에 보면 KCGI 10.71%로 돼 있는 게 이른바 강성부 펀드입니다. 뭐 저 조양호 회장님 지분 그다음에 아들 이거는 다 아실 테니까 차 교수님 예. 10.7% 뭐 11% 정도라고 그러면 네.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강성부라는 분이 뭐 하시는 분이죠? 애널리스트라며요. 예, 뭐 하여튼 그 애널리스트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주주 행동주의, 예. 뭐 나름대로 주가의 그 그러니까 정당한 평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거액 주주들 그러니까 오너 일가들의 전행을 막고자 한다. 예. 그래서 주식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 뭐 그런
쪽의 아마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계속 때문에 이제 예, 사 매집을 했던 거고. 예, 사 매집을 한 거죠. 그리고 예. 여기다가 지금 한국투자 신탁운용이 있죠. 그리고 또 국민연금 이런 그 공공펀드들까지 만약에 합치할 경우에는 지금 지분 자체가 20%가 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조양호 그 회장의 지분 17.84%에다가 지금 그 자녀 3명이 갖고 있는 게가 2.3% 각각 한 2.3% 가까이 된다고 예, 해요. 예. 그러면 한 거기다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조금 더 1% 정도 되는데 예, 문제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상속세를 내고 될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자신들의 그러니까 주식 지분을 만약에 팔아서 그 돈을 내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그 지분율이 오히려 더 축소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네요. 되면 이 지금 그 이 공공 펀드나 그런 그 그러니까 저 행동 투자주의의 그런 그 주주들에 비해서 오히려 지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가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 지금 앞으로 경영이 끈과 둘러싼 이 주식 매집 때문에도 오른 측면이 있지만 바로 이 지금 3명의 그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지금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일종의 그 주식의 배당을 늘릴 것이다. 아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 주주들이 만약에 지금 주식을 갖고 있으면 현금 배당이 예.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그 때문에라도 지금 주식 투자를 더 늘리는 경쟁이 붙는 그러네요. 그러한 또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KCG의 지분은요. 예. 저게 며칠자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저기서보다 늘었죠. 지금은 이제 그 중앙일보 10시간 전에 기사는 12.68로 돼 있고요. 13% 가까이 저기 13% 최근에 더 사서 넘었습니다. 지금 13이 넘었다는 게 맞아요. 어떻게 예. 나오거든요. 저기 예. 10.7일 돼 있는데 예, 저기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KCGI 강성부 펀드가 10.71로 나오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3%를 보는 게 맞답니다. 13은 초과했고 예.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지금도 사도 또 이게 공시하는 거는 시간이 갭이 있거든요. 그럼 더 따라서 이게 늘어난다는 더 살 얘기네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좋아요. 거예요. 좋습니다. 정정하면 가장 최근 공시에 따르면 13.37%입니다. 아이고 많이 늘었네. 그럼 14% 육박하고 이제 15%까지 간다는 그럼 얘기죠. 국민연금은 약간 이게 줄은 걸로 6%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계속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세금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화면에 보시면은 고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18%라고 봤을 때 서 변호사님, 예.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돌아가시면은 주식을 상속을 하게 되면요, 예.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자제분이 공제받는 거는 몇천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뭐 거의 조금만 넣으면 이게 50이기 때문에 예. 대략 이게 50으로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상속법이 특이한 게요. 네. 외국은 이제 이거 경영을 승계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오히려 상속세를 미루고 가중해요. 안 내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근데 우리나라는 경영권을 승계해버리면요. 예. 또 이게 30%를 가중하는 게 있어요. 가중을 해요. 실제는 이게 그 경영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예. M&A 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영권까지 넘어오면 50에다가 30% 가중하면 최대 65%까지도 놓을 수 있고. 예, 따라서 예. 이게 지금 현재 그 다른 거는 빼더라도 상장 기업 주식만 이게 한 3,600~700억, 3,000억대가 훨씬 넘단 말이에요. 3천억 대가 넘어요. 그러면 이게 50%만 계산하더라도 1,700~800억 될 거고 네. 이게 가산도 붙기 때문에 최종 상속세는요 여러 가지 이게 또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또 비상장 기업도 있잖아요. 이제 다 이게 계산해봐야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현금 뭐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이거를 평가를 해서 아들인 조원태 사장과 두 딸한테 상속을 한다라는 가정으로 놓고 보면 직접 세금만 1,700~800억이 되는 거고 가산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말이 많은데 정평론가님 우리나라 법이 현실적으로 지금 그 경영권을 받으면 가산세가 20% 30%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이거? 근데 붙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붙어야 돼요? 예, 붙어야 된다고. 그럼 보고. 2천억이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게다가 부동산 자산도 있죠. 그러네. 예, 부동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근데 그 상속의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선은 부인이 있거든요, 이명희 네, 씨가. 네. 그러니까 이명희 씨가 1.5대 이제 111 자식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러겠죠. 유언장을 썼을지 안 썼을지 현재 파악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아마 1차 단계로 이명희 씨가 상속 포기는 먼저 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나머지 지분을 삼남매 어떤 거로 좀 몰아줄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분배할지가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면 곧 조원태 현재 대한항공 그렇죠. 사장이 공식 발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것 자, 같습니다. 뭐 저 이 부분이요. 예. 언론 이게 보도가 일부 잘못된 게 있는데 법적으로 설명하면 네. 만약에 그 유언이 없다.
예. 이럴 때는 이제 자식들은 111이고 네. 그다음에 배우자가 1.5배가 됩니다. 그렇죠. 1.5. 예. 근데 문제는 유언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게 조언태한테 몰아준다. 이게 안 돼요. 지금 이게 우리 법에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류분은 예. 자기 이제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따라서 이제 그 아무리 이게 한쪽으로 몰아줘도 조현아나 조현민 이분들에게 상속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의 유류분을 주장하면 본인 상속분의 50%까지는 권리로 또 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예측은요. 왜냐하면 한 명이 다 받으면 이게 상속세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배우자나 자제분이 골고루 상속은 받되 네. 경영권은 이제 이거 조언태 예. 이쪽으로 이게 몰아주는 이런 구조가 되지 우호적 않을까 지분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좀 있다. 자, 시청자들 제가 왜 헛웃음이 없냐면은 저희 주머니에 지금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재벌가가 저 세금을 낼 돈이 있냐 없냐를 걱정해 주는 게 좀 우습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만은 어찌 됐든 이거는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좀 한번 좀 따져 보죠. 차 교수님. 네. 조양호 회장 일가가 1,700억이 됐든 1,8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세금을 낼 돈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 확인하셨어요? 지분- 아니 그러니까 현금으로 2,000억을 갖고 있다고? 아니 지금 당장 현금으로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돈을 낼 여력은 있죠. 충분히 여력은 있죠. 있다. 충분히 근거는요? 있죠. 아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금 보니까 상속분만 받는다 하더라도 예. 뭐 충분히 그 돈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주식을 그러면 팔아야 그러니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그 경영에 대한 예. 그러니까 그 뭡니까 집착만 버린다고 한다면 그 상속세 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아, 좋습니다. 지금 모든 예, 것이 전제가 예, 지금 예, 질문을 그럼 저 이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조원태 예. 그러니까 유족들이 지금 그러니까 경영권을 그러니까 방어하느냐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또 돈을 지금 내느냐 못 내느냐의 문제지만 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저렇게 상속세를 저렇게 걱정할 정도 그거는 결국 경영권의 문제 때문에 어허. 그런 것이지 지금 일반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네.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 일 때문에 또 SK까지 괜히 끌려 들어가서 좀 그렇기는 한데 네.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단돈 500억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무리수두다가 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벌들이 의외로 현금이 없다. 왜냐? 다 주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그와 같은 논리로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해서 지분을 팔던가 아니면은 뭔가 수를 내야 되는데 매우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들이 파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분을 팔면 얼마든지 그 상속세는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낼 수 문제는 있는. 그러니까 지금 경영권을 방어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지분도 갖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노는 이야기를 보면 아마 지금 그러니까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금 강성부 펀드를 비롯해서 지금 상당히 행동주의 지금 펀드들이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방어가 네. 쉽지 않을 것이다. 어허.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백기사를 찾아야 되는데 예. 백기사를 못 찾을 경우에는 오너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창업주 또는 2세가 해서 3세 경영으로 넘어갈 때 뭐 항상 지금 우리 오너 일가들이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마치 정답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네. 꼭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1세, 2세, 3세 정도 가면 네. 그때 지금 그 창업주 일가들은 그냥 그 주주로만 남으면서 지분만 갖고 있는 것이지 예. 다 주로 다 전문 경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그 이 세 명의 자녀들이 상당히 협심해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막 의견을 모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서로에 앞서 그 바로 아버지 때가 보여줬던 예. 그런 그 자식들 간의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대한항공 경영권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리니까 세금 낼 돈이 있다 없다 논란이 벌어지는 게 돈이 왜 없냐 이런 말씀. 그렇죠. 예. 자, 정평론가님. 그러면 일단은 이제 좀 현금 유동성을 봐야 되는데요. 예. 2천억 원이라고 상속세를 잡고요. 아마 예. 이제 2천억 정도면은 국세청도 5년 분할 납부를 아마 해줄 겁니다. 5년 분할. LG도 5년 분할 납부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연간 400억씩. 연간 400억을 어쨌든 뭐 삼남매와 이명희 씨가 마련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 400억을 마련할 때도 굉장히 근거 있는
400억 원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뭐 이해를 잘 뜬금없이 못했습니다. 어디서 막 돈이 나왔다 그러면 안 되고. 제가 갖고 있던 돈인데요 하고서 내놓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출처를 또 따지는. 출처가 있어야 되니까 LG와 같은 경우에도 구강모 회장이 주식담보대출도 받고 막 그래서 이제 그때는 9천억을 일단은 확정이 됐거든요. 예. 9천억을 맞아요. 5년 9천억은 납부를 냈어요. 합니다. 예. LG가는. 근데 여기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네. 이제 300억, 400억을 연간 이제 오너 일가에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캐시 400억이 큰 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기 무슨 때문에 말씀인지 큰 돈이기 알겠어요. 때문에 예. 아마도 우리 차지원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선은 백기사를 좀 찾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그래서 들자면요. 그러니까 우호 지분, 뭐 우호 우호 지분. 세력이죠. 예. 뭐 우호 펀드든 그래서 아버지 지분인 18%를 갖게 되고 예. 그쪽에서 실은 조원태 대표든 조현아 씨든을 임원으로 일단은 이사회 밖으로는 내보내지 않고 네. 일단 이사회 안으로 이렇게 남겨둔 뭐 그런 협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저녁 여의도에서 나왔던 것은 아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네. 그냥 상속을 포기한다. 예. 하고 뭐 17%든 뭐 이런 이제 리포트까지도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그만큼 연간 이 400억씩 자, 정리 좀 2천억을 해보시자고요. 마련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는 주식 물려받고 세금 주식으로 대납하고 네. 경영권을 포기한다 그런 뜻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럴 지금 리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보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요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이제 여의도 리포트였었고 한 증권사에서 그래요? 나온 리포트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예. 서 변호사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예. 아마 이제 두 가지로 예를 들어 이제 상속세가 만약에 뭐 1년에 한 400억이다. 예. 그럼 이게 세 자녀하고 부인이 있잖아요. 예. 크게 두 가지로 해결하는 게 일단 이제 돌아가신 우리 그 조양호 회장님 지분을 보면 네. 한진칼도 이제 그 17.84가 있잖아요. 예, 18%라고 이거는 이게 지켜야 됩니다. 예, 이건 그래요. 지주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주식회사 한진, 네. 주한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속. 예. 여기에 지분이 6.87이 있어요. 6.87%가 있군요. 이거는 굳이 지켜야 될 필요 없죠. 예. 이건 지주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지주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이게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 300억 그 6.87%의 지분은 300억대를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군요. 그렇죠. 지분 근데 이 변동에. 문제는 이 한진 있잖아요. 예. 이 회사가 이게 장부가에 비해서 상당히 알짜 자산이 부동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지요지. 왜냐면 저 회사가 한진이 우리 한진 택배 뭐 이렇게 예. 생각하는 그 물류 회사 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전국에 땅이 많겠네요. 예를 들어 이게 동대구도 가면 고속터미널 있잖아요. 예. 장부가 10몇억 된 것도 시가는 몇백억. 장부가 이게 몇십억 된 게 1,00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장부가라는 말씀은 공시가격으로 돼 있다. 샀을 때 가격. 샀을 때 가격으로만 그걸 돼 이게 자산 있으니까. 잡아놨는데 예. 실제 땅값이 몇백 배 뛰니 어허. 알짜 이게 기업이단 말이에요. 예. 이 지분을 판다면 상당히 그 장부가보다 훨씬 이게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주식은 팔아도 경영권 방어에 아무 문제 없죠. 이게 첫째 하나의 자금 해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진칼 있잖아요. 이 회사가 이제 또 알짜예요. 왜냐하면 이게 브랜드 수수료에도 엄청나게 받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한진칼이 배당을 좀 확대할 수는 있거든요. 한진칼이 이게 배당을 확대하면 그 배당금을 받잖아요. 예. 그거로도 이게 일부 해결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부동산들 있죠. 예를 들어 이게 부인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자제도 부동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경영권 방해 관계 없기 때문에 처분하면 충분히 이게 상속세 뭐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해결할 걸로 보여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과 이 부동산 매각 같은 거를 통하면 연간 400억 정도의 세금은 얼마든지 낼 여력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신다는 말씀. 주 한진 지분만 팔아도 예. 실제 이게 장부가보다 훨씬 받을 수 있고 그럼 예. 이게 세금을 상당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논리와 그 전망대로라면 어찌됐든 조원태 네. 사장 일가는 경영권을 포기할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가요? 뭐 저도 그렇게는 봅니다. 그 예. 문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 가족의 구성원의 그런 정과 의리 그걸 뛰어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서 우리가 봤지만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도 형제들 간의 그러니까 재산 분쟁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앞서도 제가 그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명이 과연 이렇게 서로 사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저렇게
합심 단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은 삼각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는 항공 분야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첫째 딸인 그러니까 조현아 전 사장 같은 호텔과 기내식을 하고 한다고 맞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막내딸 같은 경우가 지금 광고라든지 뭐 그 밖에 사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이 나름대로 각자 이 영역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뭐 이제 3개 승계가 됐을 때의 자신의 지분 구조,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형제 간의 의견이 일치할 것이냐. 예. 결국은 그러니까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서 그러니까 세 명이 합심해서 연간 캐시를 현금으로 한 400억 정도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아니 시장의 냉정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서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면면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차 교수님의 지적. 예.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물리적으로만 가능하면 뭐하냐? 사람들의 면면을 봐라. 네. 저희 저 합심이 역시도 되겠냐? 연간 400억을 시장은 평가가 어떻게 해요? 시장 평가도 아직까지는 속단하게 이르다는 게 많고요. 이 현금 40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고 지금 현재 정부에 보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도 완전 철저하게 차단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삼남매와 이명희 씨가 어떤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지금도 보면은 강성구 펀드가 주 한진도 같이 노리고 있거든요. 아, 강성호 예. 펀드가. 그러니까 한진칼 같은 경우가 지금 한진 지분이 한 20%? 근데 거기에서 또 우호 지분까지 뺏기고 강성부 펀드가 또 들어오고 그러면은 한진에서도 전투가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알박기를 두 개 다 같이 해놓은 것 같아요. 강성부 예, 펀드 예. 입장에서 이제 거기까지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장례 절차 끝나고 나서 어떤 체제 아마도 뭐 일각에서는 삼남매가 다 모아서 이제 앞으로 조원태 사장 체제다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고요. 예, 근데 예. 그래서 저는 이 상속세 부담 그다음에 향후 누구로 체제로 가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확실한 조원태 체제냐 아니냐 여기까지는 분권 체제냐 여기는 확인해 볼 필요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게 두 철저하게 개를 빠뜨렸는데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주 한진 다른 회사 지분을 팔거나 네. 아니면 이게 한진칼의 배당 확대, 부동산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두 개가요. 또 이제 연봉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조원태 이런 분들은 대표이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연봉만 수십억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게 그것도 상속세에 상당히 충당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연봉. 그다음에 배우자 있죠. 배우자가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1.5자나. 그런데 그러네요. 배우자는 보통 재산이 5대5로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 이혼해서 분할하면 5대5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는 예, 거예요. 예. 부부 동심이에요. 그렇죠. 부부는 한 그래서 이게 몸으로 보는 부부는 거죠. 상당히 공제도 많이 되고 이미 자산이 부인 쪽으로 많이 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 부인은 세금 내는 게 큰 부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해결할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조양호 회장님도 그 800억이라고 하는 퇴직금 안 받으셨잖아요. 그거 받을 수 있고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연봉 한 50억씩 받으셨으니까 현금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 낼 걱정을 하느냐를 했더니 2대 주주로 지금 등극하고 있다라는 이제 강성부 펀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요거 좀 궁금해하시니까 좀 저 정철진 평론가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네. 펀드라는 게 말입니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성부 펀드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이 회사에 적대적 M&A를 해서 경영권을 먹겠다라고 한 펀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부 펀드는. 예, 강성부 펀드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네.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겠다는 펀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강성부 그래요? 펀드나 이런 그 행동주의 펀드는 현재 경영진과 경영 체제가 잘못됐다, 모순이다, 예. 무능하다, 갈아야 된다라는 이슈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사를 먹겠다라는 것이 주인이 되겠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 경영인을 이사회에 진입시켜서 대표로 만들겠다. 이게 같은 말이죠. 예, 뭐 예. 다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은 또 강성펀드는 그게 실패하더라도 네. 그 이 과정 속에서 주가가 지금처럼 그렇군요. 뭐 20% 30% 오른다면 이것도 좋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어찌됐든 봅니다. 펀드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주가만 올라가서 투자자들의 이익이 올라가면은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너 일가에서는 적대적 M&A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하고 말씀이시군요. 주가를 못 올린다 하더라도 이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배당을 대폭 배당을 확대해가지고 받는다. 또 챙겨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세계 유수의 또 행동주의 펀드들이 하는 그렇군요. 방식이기도 예. 그 차재용 교수님 논의가 그렇게 가다 보면은 혹시 재계에서는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저런 행동주의 펀드나 국민연금이
이 재계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칼로 사용되는 거는 문제 아니냐. 네. 이런 좀 볼멘 소리는 안 나올까요? 사실 뭐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우리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재계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뭐 방어 차원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 또 뭐 한금주라든지 예, 뭐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얘기는 상속을 거쳐서 지분이 적어주더라도 그 오너 일가의 의결권을 좀 많이 배정해. 그렇죠. 그러니까 값을 매겨달라. 값을 이런 매기는 얘기예요. 거죠. 그러니까 차등 의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주의 가치를 뭐 10주 정도로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네, 그러니까 네. 지배주주에게 상당한 경영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걸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들의 소위 말해서 꼼수 경영 그리고 또 상당히 좀 이거 불법적인 그러니까 부의 그 승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여론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먹혀들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행동주의 그 주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공격 자체는 아마 대한항공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아마 더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을 아마 가져올 것 같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이 그 최선의 대책인지는 좀 더 뭐 그러니까 지혜를 좋아요.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좋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껄끄러운 질문인데 제가 좀 직설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아들과 딸들한테 이 경영권이 물려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이번 지난번 그러니까 한진칼 같은 경우 지금 조양호 회장이 그 사내 그 이사 의원님이 좌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이전에 2011년도부터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몇몇 행정주의 펀드들 같은 경우는 한진칼 또는 대한항공 예. 그러면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뿐만 아니라 조원태 이사의 선임도 반대를 해왔거든요. 아, 물론 그랬군요. 매번 부결은 됐지만 예.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이사 선임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 예. 경영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고 있다. 그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조양호 회장 일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예. 이 조양호 일가가 경영을 하는 데 대해서 기업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이미지도 더 다운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분들이 경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딴 분들 모셔서 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 그래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그래도 좀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 국민 정서가 아유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돌아가신 분한테는 우리가 참 이 그 험한 말을 안 하는 우리 문화를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족들한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이 아들 딸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바뀌지 않을 거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통과 의례라는 게 있고요. 한번 예.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병철 체제에서 이건희 체제로 왔을 때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증명함으로써 실은 큰 틀에서 재벌의 소위 말하는 경영권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정당성 확보를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가 그 검증을 통과한 분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죠.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 경영 능력. SK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서는 이제 완전히 뭐 최태원 회장의 경영 능력에 예, 신의 대해서는 한 수, 예, 결단력, 의문을- 그런 리더십. 것들이 이제 한 번씩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삼남매들을 보면 일단 조현아, 뭐 조현민 씨는 완전히 물러났고요. 예. 조원태 사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다 했었지 뭐 뚜렷하게 본인의 능력을 보여준 없군요. 적은 없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외 주요 주주들이 과연 삼남매에 대한 경영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까라는 건 의문이 남습니다. 네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아까 그 처음에 우리 토론할 때요. 그때 그 왕자의 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과거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게 왕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미 황제 경영 끝났고요. 예. 이번에 그 고인도 그 사내 이사에서 그 했을 때 국민연금 하고요. 그다음에 펀드가 해서 결국 이게 못 됐지 않습니까? 예. 등기사로. 따라서 이제 지금은 국민연금도 상당히 스튜어드십을 강화해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 외에도 소액 주주들도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지분이 부족하면 아까 이제 차등 의결권 이야기 넣었지만 우리나라 상법은 이게 허용 안 해요. 미국은 이제 뭐 포드 집안이 7% 가지고 40% 행사 이런 게 있지만 네. 우리 상법은
무조건 이게 1주식 1월급권 이게 우리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에요. 예,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게 맞죠. 시장은 예, 이게 예. 한 1원이 한 표 아닙니까? 민주주의하고 다른 게. 따라서 예. 이게 저는 앞으로 이게 그 오너들 경영권을 무조건 이게 보여주는 이런 장치는 이게 정서상 안 맞고 앞으로 이게 무조건 시장에서 경영 능력을 입증해 보인 이런 이게 그 상속인 후계자들만 하는 거지 무조건 이게 옛날처럼 세습하는 이거는 이게 관행이 끝난 걸로 보여요. 네, 잠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받고 있는데 세 분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재벌의 상속세 걱정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문자 좀 들어와 있고요.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도 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이미 꽤 많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걸로 지금 파악도 기존에 되고 이미 있거든요. 받아놨기 때문에 여력이 네, 없을 수는 아마 있다. 추가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그렇군요. 않을 겁니다. 예. 주식담보대출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공과 사는 구분돼야 합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는 조양호 회장님의 갑작스런 별세는 애도하고 안타깝지만 공과는 분명히 밝혀서 기업의 투명성은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들 많이 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청자들 좀 주문에 따라서 이거 형사재판, 민사재판 이거 재판 어떻게 되는지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좀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돼요 일단? 일단 이제 이거 고의는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이거 횡령 배임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이거 인하대 병원 약사법까지 예. 이런 데 재판이 있었잖아요.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 이제 재판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이게 피고인이 사망하면 네. 근데 이게 공소 기각 판결입니다. 아 그걸 법적으로 공소 기각이라 그럽니까? 예, 공소 기각. 아, 예. 왜냐하면 이게 공소권이 없는 거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따라서 이게 공소 기각이 되는 거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부인하고 예. 또 이제 자제분들도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부인은 밀수,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이런 게 있고 또 이게 조연아도 뭐 밀수 여러 가지 게 또 가정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용 네. 이런 게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시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례도 치러야 되고 하니까 예. 날짜를 이게 변경 시간을 주지만 그러나 이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해서 이 재판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나중에 재판이 다시 진행돼서 유무죄 판결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시청자들은 그래도 우리 정서상 돌아가셨으니까 일가에 대한 재판도 그냥 이러다가 시간 지나면 유야무야 되겠지요라는 의견이 있긴 있네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역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기소가 되지 않은 분의 그러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기소된 분의 죄를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 제 생각에 아마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상은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예, 예. 아마 이 송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요, 약간 이게 참작은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게 여론에 약간 떠밀려서 좀 가혹한 거는 맞아요. 11개. 국정원 빼고 우리 모든 사정기관이 달라붙어서 11개 기관이 이게 조사를 했고 예. 그다음에 압수수색만 18차례. 예, 예. 18차례. 그다음에 이 포토라인만 14번. 아이고. 이거는 좀 상당히 여론에 민감하게 좀 이게 좀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진 건 맞기 때문에 근데 혐의 내용을 보면 밀수나 금액이 전부 이게 억대가 아니고 몇천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이게 여론이 조금 이제 그 공과가 분명해지면서 가라앉으면 조금 이게 양형에는 참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얘기 나온 김에 좀 우리 언론 있잖아요. 정평론가님. 네. 우리 언론은 대한항공의 이 갑질에 대한 이 국민적 공분을 전달을 할 때 있는 그대로를 정말 냉정하게 전달을 했을까요? 아니면 좀 과도하게 가혹하게 너 잘 걸렸다 뭐 이런 건 없었을까요 혹시? 글쎄요, 뭐 그걸 제가 판단하기 좀 힘든 부분이지만은요. 네. 기본적으로 팩트를 보통 기사를 쓸 때 베이스로 깔게 되고 팩트 놓고 그 다음에 기자가 이런저런 취재를 통해서 살을 붙이는 그런 방식, 박스 기사를 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런 이슈 하나가 탁 불거지게 될 경우에는 좀 과열 취재 경쟁, 예, 좀 더 강하게 쓰는 그런 경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부인과 그 두 딸의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한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민망해서 이거는 직접 인용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전히 국민들은 조양호 회장의 공과 사를 구별하고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를 애도하면서도
그 가족들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인용이 좀 불가할 만한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차 교수님 말씀대로 네. 국민들이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질 않네요. 그렇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현아 씨의 땅콩 해양부터 시작됐던 이거 조양호 회장 일가 그들의 소위 말하는 갑질 그리고 전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소위 말하는 이 멀티미디어가 상당히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생생한 기록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 소위 말하는 재벌들의 민낯을 이 시청자들 국민들이 그대로 봤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상당히 충격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실상 자체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비호 세력들, 권력기관들의 은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것이 그 방치돼 왔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상대적 그 뭡니까 박탈감, 좌절감 이러한 것들이 진정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끝을 보고 난 뒤에야 아마 이분들의 그러니까 이거 대한항공의 공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대다수의 시청자 국민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민한 반응인데 이 시청자 반응은 좀 한번 시간이 없지만 논쟁을 좀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합니다. 여론 재판으로 무리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었다라는 문자 들어왔고요. 한진 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기업을 빼앗는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문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런 국민들 의견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극과 극의 평가가 좀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자, 이거 이제 이 국민들의 이 이중적인 이 애증의 감정. 상당히 좀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이런데 자유우파나 보수층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좀 지나치다. 한마디로 이제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아까 KCGI 행동주의 펀드가 있어도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견제가 안 되잖아요. 거기 국민연금이 적극이 지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저도 옛날에 정두원 의원하고요. 국민연금에 이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있잖아요. 이걸 상당히 운동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 보면 좀 이게 너무 지나치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연금 이게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의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조양호 회장이 사내 이사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6대4다. 또 이게 7대3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의결권을 그래 행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의결권을 이게 100% 반대해버린다. 이래 되면 이게 국민 전체 여론하고 약간 왜곡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신중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일각에. 그런데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 논란 자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금 사회주의가 아마 국민연금이 이번에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사내 연임을 이사 연임을 반대한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과 관련된 이 지금 그러니까 사내 이사의 반대 부분은 2011년, 2014년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해왔어요. 때문에 이것이 그럼 그때는 그러면서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고 왜 갑자기 지금 연금 사회주의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지금 연기금들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한 3분의 1을 갖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사회주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금 사회주의를 막 갖다 붙이는 건 저는 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뭐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자 좋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해서 돌아다본 대한항공이라는 이 기업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민국이란 체제에 수많은 숙제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좀 정철진 평론가한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포스트 조양호 시대를 맞은 대한항공 뭐가 바람직한 겁니까? 어떻게 가야지 국민들한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오너 일가가 뭐 한데 뭉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일단 화합해라. 화합하는 것이 정말 갑질 때문에 악화됐던 전체 그것을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불협화음이 나온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실망은 굉장히 클 거거든요. 상속 과정에서 또 뭐 소송이라도 벌어지고 이러면 국민들은 정말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화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보이스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저는 좀 재언을 하자면 전문 경영인의 도움을 꽤 오래 기간 좀 받았으면 어떨까. 좋겠다. 지금 뭐 삼남매가 너무 어리고 그동안에 보여줬던 과정에서 아직까지 본인들의 경영 능력을 증명해 보이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와 뭐 몇 년을 함께한다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새롭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뭐 예. 물러나든지 이런 체제들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고 일단은 가장 첫 선은 원보이스, 예. 한 목소리 내는 것들이 자, 뭐 숙제라고 화합하고 보여집니다. 전문 경영인 좀 도움을 좀 받아서 시장의 신뢰를 좀 얻으라는 말씀. 자, 시간은 없지만 30초씩 드릴게요. 네. 대한항공 굉장히 소중한 기업이니까 우리한테는 자, 뭐가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저는 대한항공에 대한이 붙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그 대한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저 자녀들이 처신해 주시면 하는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찌됐든 자녀들이 물러나라 소리는 안 하시는 거죠? 아, 예. 예, 예. 제가 뭐 그런 이야기할 입장은 아닙니다. 예, 예. 저는 어찌- 이게 예, 그 한진이요. 예. 우리 한민족의 전진 이런 뜻으로 한진이라고 짓다 하더라고요. 아, 책을 그런 보니까. 뜻이에요? 근데 예. 제 개인 생각은 소유와 경영은 이제 3세 정도 되면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게 소유는 하더라도 경영은 이게 전문 경영인한테 가급적이게 맡기는 게 왜 조현민이나 조현아 이게 경영을 실적을 보여준 게 없거든요. 예. 좀 이게 소유 경영의 전 분리, 투명 경영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봅니다. 아, 의외로 저 서 변호사님이 소유 경영 분리하라는 얘기는 경영권 물려받지 말라는 얘기로 좀 들립니다. 지금 이게 그 세 자매가 네. 다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방송 이후에라도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에 대한항공 얘기 나올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 이후에 대한항공의 미래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 서정욱 변호사님, 정철진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방송인 로버트 할리, 우리 이름으로 하일씨로 유명한 인물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가 됐습니다. 아, 이거 또 무슨 일입니까? 이 얘기 좀 듣고 이슈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명 로버트 할리, 방송인 하일 씨가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1시 반쯤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됐습니다. 마약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일 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 씨는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마약상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 씨가 마약을 싸갔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하 씨가 구매한 마약류 등을 찾기 위해 하 씨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하 씨의 마약류 복용 확인을 위해 모발과 소변 검사를 긴급 의뢰할 방침입니다. 미국 출신 국제 변호사로 1986년부터 한국에서 활동한 로버트 할리 씨는 지난 1997년 한국으로 귀화해 이름을 하일로 바꾸고 최근까지 활발히 방송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변호사님, 아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어요. 이미지가 아주 반듯했던 분이었는데. 예, 그리고 또 그 종교가 믿고 있는 종교가 네. 워낙 금욕적이고 뭐 예, 그 예. 커피도 안 마시는 그런 맞아요, 종교죠. 맞아요. 아주 보수적인 종교. 그 고향이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유타주라고 미국 맞습니다. 내에서도 유난히 그 예. 아주 금욕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데로. 아주 보수적이고 예.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9세기의 청교도적 삶을 사는 예, 그 예. 패밀리에서 자란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가족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었죠, 네, 방송에서. 네. 아. 그리고 또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또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필로폰이에요. 예. 그걸 또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궁금한 게요. 요즘 세상에 이런 거 알려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이 배달이 가능하다?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마약이 배달돼 온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도 좀 황당한데 예. 지금 경찰에서 그러니까 로버트 할리 씨가 그 체포된 경위가 인터넷으로 이런 마약류를 유통하는 거를 수사 중이었다는 거예요. 마약 공급업자를 잡았군요. 예, 그래서 그 마약 판매책을 인터넷으로 예, 파는 예. 판매책을 검거했는데 그 판매책이
하일 씨한테도 팔았다라는 진술이 나와서 체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인터넷이라는 거는 익명성이잖아요. 서로 통화 없이 그냥 인터넷 공간에서 주문하고 사고 파는 건데 어떻게 또 구매자 신분을 알았을까 그 판매책은.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좀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궁금증이 많기는 해요. 어찌 됐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놀라고 맞습니다. 예, 워낙 이미지가 반듯했던 분인데. 그래서 저런 분이 뭐 물론 연예계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방송인으로 활동하신 분이지만 예. 그리고 이렇게 그 필로폰이 저기 뭐 저 본인이 좀 인정을 했죠. 죄송하다 뭐 이렇게 말한 걸로 그러니까 봐서는. 혐의 사실은 인정한 거죠. 예. 그런 걸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연되어 있나? 마약류가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예. 좀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시자고요. 그 황하나 씨 그 구속을 계기로 연예계가 벌벌 떨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황하나 씨 진술이 예. 내가 그 마약을 다시 하게 된 게 그때 그 어느 그 연예인이 뭐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이 내가 자고 있는데 네. 투약을 했다. 그러니까 그 투약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다시 시작을 하게 됐다. 혹시 그냥 그 연예인한테 책임 떠넘기는 그런 건 없어요? 변호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그림 같은 거는 파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좀 납득은 안 가죠. 아직 저게 이제 영장실질신문 때 나왔다는 얘긴데 네. 그 자고 있는데 마약을 투약한다? 뭐 그거는 좀 납득은 안 가는데 예. 여하튼 같이 그러면 투약했던 연예인이 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찌 됐든 연예인이 연루돼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맞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인터넷상에 누구 아니냐 뭐 이렇게 공공연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돌고 있군요. 경찰에서는 이제 조만간 소환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 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 연예계에 그 만연하다라는 이 마약 문제는 이번 기회에 이거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또 뭐 단독 보도라고 나온 거는 승리 뭐 정준영 씨 그 문제됐던 단톡방 네. 거기에서 이렇게 마약류를 일컫는 은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 그래서 뭐 곡이라는 게 대마초를 뜻한답니다. 그다음에 캔디라는 게 이제 요 뭐 많이들 아시는 그 뭐 저기 그거는 마약류죠. 뭐 예. 그런 단어들이 종종 아하.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이게 그러니까 뭐 연예계 뭐 재벌 3세 뭐, 네. 뭐 어느 특정 그 사람들보다는 그만큼 좀 많이 퍼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주 쉽게 지금 구입을 할 수 있나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마약이 이 필로폰이라는 게 워낙 고가기 때문에 이 없는 사람들은 또 마약 못 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연예계, 뭐 상류층, 유학생들 이렇게 좀 만연해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 어찌됐든 한국이 마약에 관한 청정국가라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청정국에서 떨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됐습니다. 몇 예, 년 됐습니다. 예. 로버트 할리 씨의 마약 사건과 이 황하나 씨의 이 연예계 마약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죠. 뭐 연결고리 지금으로는 연결고리가 없는 것 없는데. 같고요. 황하나 씨의 경우에는 지금 버닝썬하고 예. 또 이제 뭐 황하나 씨가 거의 VIP 손님이었다고 하니까 버닝썬하고는 좀 연결고리가 이어질지 어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약이 판을 치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는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마약과의 전쟁은 좀 그렇죠. 해야 될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로 좀 먼저 가볼까요? 예. 대통령이 임명 강행했어요, 장관들. 지금 이제 특히 박영선, 김연철 예. 두 장관을 어제 임명을 예고대로 했죠. 했는데 예. 야당은 오늘 뭐 청와대 앞에 몰려간다며요? 뭐 항의 그 집회라고 그래야 돼요, 시위라고 그래야 돼요. 뭐 항의성 단체 행동을 한다고 하고 어제 황교안 대표는 뭐 결사항전 결사항전. 예, 뭐 그런 표현까지 예. 썼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제 야당으로서 뭐 이미 이제 임명장이 주어졌는데 저걸 철회하라라는 거는 또 철회를 한다. 네. 그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온전히 정치적인 책임은 이제 청와대가 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특히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 지금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노이 회담의 그 결렬 이후에
대안들이 나와야 될 텐데 김현철 장관을 임명한 후에 미국과의 대화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정말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또 그 비난도 클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전국은 냉각은 불가피해졌군요. 예, 지금 이제 그 4월에 임시국회인데 아직 의사일정 조율이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이 아쉬운 게 청와대에서 이제 정무수석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장 다들 지금 국회 출신이잖아요. 정치인 맞아요. 출신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막후에서 좀 야당을 달래고 아니면은 뭐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 뭐 좀 서로 간의 그런 아니 서로도 아니죠. 청와대가 야당에 대해서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라든가 대화 뭐 이런 자체가 대화가 없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지금 모습 봐서는 그런 거조차 없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야당에서 좀 불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반대로 뒤집어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야당도 옥석을 가려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7명 전원을 다 그냥 잘라라 이래 버리니까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게끔 이 야당도 딱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인상을 좀 주기는 해요. 국민들 이게 입장에서 이제 보면.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좀 예, 계속 다 총선 때문에 벌어지는 예, 일이에요. 강대 강한 모습만 계속 보이다 보니까 그런 사달이 나는 것 같은데. 야당도 이렇게 나가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청와대도 에이 야당하고 괜히 그냥 어설프게 타협하는지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피곤한 거죠 맞아요. 지금. 예, 쳐다보기가 매우 피곤합니다. 예, 그런데 또 그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득표를 거의 못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좀 예. 바른미래당 얘기 꺼내셨으니까 요새 바른미래당 보니까 사실상 뭐 당 깨지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지금 4.13 보선 끝나고 나서 손학규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네. 바른당 계열의 그 최고위원 세 사람이 이준석, 고은희, 하태경 예. 최고위원이 세 사람이 불참을 했어요. 잠깐만요. 그 세 명의 최고위원들 바른당 계열이죠. 예, 바른당 국민의당 계열이죠. 출신들하고 반대쪽에 있는 다른 근데 일부러들 안 나오신 겁니까? 그 하태경 의원은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를 포함한 예. 우리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4.13 어허. 보선이 그렇게까지 득표를 못한 거는 물러나란 얘기네요. 그렇죠. 어허, 네, 그런데 저는 그 대안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서 예.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그 통 큰 결단이 뭔지 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이준석 최고의 경우에는 뭐 재신임을 묻든지 손학규 대표가 전 네.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재신임을 묻든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예. 그러면은 뭐 비대위 체계제로 가겠다는 건지 그럼 비대위로 할 때 그럼 그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신다고 할 때 어느 분이 오실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그러셨죠. 내가 그만둔다면 누가 대표할 거냐 여기서 대표할 사람 누가 있느냐. 네. 저는 그게 또 손학규 대표의 그 말씀도 현실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어찌 됐든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바른당 출신들 입장에서는 손학규 대표 체제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고 손학규 대표는 무턱대고 물러나락하는 데는 응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고. 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바른당 출신 의원들만 두고 보면 지금 가고 싶을 거예요 한국당으로. 아하, 그 얘기군요. 예. 속마음은 그 얘기네요. 그런데 공천을 보장받고 가고 싶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몇몇 의원들의 경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탈당해서 돌아가면은 공천 보장이 안 되니까 당을 쪼개서 당대당 통합으로 가야 공천이 보장이 된단 말이네요. 좀 더 이제 그 현실성이 공천 중에 좀 더 현실성이 예.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뭐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예. 또 반대로 국민의당 출신들은 뭐 민주평화당 쪽하고 지금 합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민평당 그러니까 민평당하고 합쳤을 때 호남 쪽에서 거기가 이제 예, 호남 쪽에 호남 지금, 의원들이니까. 예, 그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근데 4.13 보선에서 뭐 전주시의 그 기초의원이 민평당 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걸 다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게 또, 뭐 민주당을 다 이긴다는 얘기는 예,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 마음 같아서 근데 민주당으로 가기에는 뭐 거기가 워낙 친문 색채가 강하니까 입당조차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고요. 자, 이제 총선 1년 앞두고 어찌 됐든 결과는 바른미래당 발 정계 개편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의 프레임은 정권 심판일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그 표는 양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큰 당 둘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그런 면에서 바른미래당의 설 자리는 지금보다 더 좁아질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갑을로 따지면 한국당 쪽이 갑이 되겠죠. 그러네요. 바른당의 지금 출신 의원들보다는. 예. 하지만은 그 또 바른미래당의 바른당 출신 의원들이 개개인으로 보면은 괜찮은 의원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네. 해서 어떤 분들은 뭐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 같다면 저는 네. 대구 쪽보다는 네. 험지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른 의원들을 좀 살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바른미래당으로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으로 한국당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면서, 예. 명분이 없다 아이가 근데 지금은. 그런데 어떤 돌아갈래도. 분들은 유승민 의원 들어온다 그러면 결사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계실 거야. 예. 당원들 중에서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대안이 험지로 가는 대구를 조건으로 포기하고 예. 험지로 나가는 거죠. 그러게요. 어찌됐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태극기 부대 대한애국당까지 다 끌어안고 가겠다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애국당 쪽은 좀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합당하기보다 예. 좀 스리슬쩍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은 거기에 반감을 갖는 분들도 제법 되기 때문에 특히 중도층에서는. 맞아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까지 끌어안고 가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좋다, 싫다 의견은 많겠지만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본적인 방향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을 다 끌고 간다로 가는 거니까 방향은 글로 가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1번, 2번 싸움하자 이걸 그렇죠. 거예요. 1번, 2번으로 나눠서 진검승부하자 이제 이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좀 짚고 가자고요. 김문수 전 지사가 야, 나 이 얘기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 났다. 이 발언 이거 약입니까? 독입니까? 독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럼 황교안 어떤 정신 이 저분이 체계에서 산불 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촛불을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 났고 온 국민은 화병이 났다? 김문수 지사가 참 가슴이 따뜻한 분으로 저는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예, 좀 그 어떤 발언들은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저 산불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뭐라고 말을 해도 온당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인가요? 그 재난을 두고 저런 이제 말 조심을 해라 뭐 이런 그 경고를 경고성, 날렸군요. 메시지를 날렸더라고요. 예. 저는 김문수 지사께서 저때 어떤 좀 고향이 영천이잖아요. 경북 예, 영천. 예. 영천에서 이제 산불이 내 인생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제 저 글을 썼는데 뭔가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의 그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참 좀 너무 가벼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산불 일어난 게 문재인 정부하고 뭔 상관이 있을 거며? 그러니까 왜 과거에 왜 그 가뭄이 들고 홍수 가지고 이러면은 그 이제 왕이 뭐 반찬수도 줄이고 육고기도 금하고 뭐 이러면서 했다는 거는 그건 이제 조선시대 때 얘기고.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당해놓고도 똑같이 그러니까요. 같은 저기를 맞습니다. 해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국가적 재난에서 여야를 떠나서 합심해서 이걸 극복해야 하자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치유가 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산불 정부라고 이래버리면 국민들이 호응을 해줄까요? 저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속이 상합니다.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좀 김문수 지사께서 좀 많이 안타까운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에요. 왜 갈수록 그 보이는 모습이 원로로서 경기도지사하고 이랬을 때 평이 정말 좋았거든요. 저런 목소리까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다 끌고 갈락하니까 참 골치는 아프겠습니다. 참 눈물도 많고 가슴이 따뜻한 분인데. 그러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뭔지 사람을 저리 변하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력은 측근이 왼수, 재벌은 핏줄이 왼수. 참 맞는 말입니다. 말년에 잇따라 터진 가족 갑질 사건, 언론의 집중 포화와 전방위 수사, 압수수색만 18번 당했다니 멀쩡했던 사람도 견뎠을까 싶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큰 별, 고 조양호 회장은 국민적 대접을 너무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친 사고이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상속세 낼 일이 걱정이라는데 냉정히 보면 돈 걱정은 부차적인 겁니다. 퇴직금만 800억 일확하고 그동안 받은 연봉 50억씩, 깔아놓은 부동산과 현금 자산, 부족하면 주식담보대출도 가능하다니 상속세 못 내서 경영권 내놓은 대한민국 재벌 없으니까 국민이 재벌 돈 걱정해 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과 본질은 상속을 거치며 반에 반토막 난 지분 갖고 황제 경영 유지하려는 3세, 4세, 바로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저분한 지분 싸움이 아닌 투명 경영 능력을 갖춘 후계자, 두 딸 조현아, 조현민과는 다르다. 아들 조원태 사장은 국민과 시장에 이 믿음을 먼저 줘야 한다 봅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대가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